외부 일정 관계로 키움증권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예, 키움증권 어제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지배순이익은 2,19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원래 이 회사가 연간 순이익이 2,000억에 3,000억 정도 나온 회사인데 이번엔 2분기 분기 실적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한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테일은 예상한 만큼 잘 나왔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PI 쪽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때 한 1,200억 정도 손실이 났던 게 거의 대부분 회복하면서 리테일과 PI 이 두 가지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을 포함한 이제 대부분 증권사가 2분기 실적이 거의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증권사 실적을 결정짓는 게 이제 리테일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IB 세 가지로 놓고 보면요. 하반기에도 잘 나올 수 있을 걸로 보는 건 리테일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트레이딩이나 이제 PI 쪽은 트레이딩이나 IB 쪽은 이제 상반기 대비 조금 슬로우할 수 있겠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리테일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가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키움증권이 증권사 중에서는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움도 이제 젠투펀드나 아니면은 뭐 고질적인 PI 수익 변동성 이런 건 우려 요인이지만 뭐 대형사에 비하면은 그래도 악재가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업종에 지속적으로 탑픽 말씀드립니다. 예, 증권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증권사에 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 이런 것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다 녹아들어다 있다. 특히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 거래대금도 이제 앞으로 얼마 지속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많이 녹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은 키움증권을 포함한 증권업종이 좀 주가가 좀 한번 밸류에이션이 업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보셔주세요. 지난 2018년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대략 한 이제 15조 정도 나왔거든요. 상반기에요.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13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빠지니까 같이 쭉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가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학습 효과 때문인지 아직까지 시장에 좀 경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하반기에도 뭐 10조 후반대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서 투자 전략 베트남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베트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그림 2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트남 주식시장이 7월 마지막 주에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보시면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19 청정국이라는 칭호를 얻었었는데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확진자가 670명, 사망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정부가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술집이나 뭐 마사지샵, 뭐 공원 이런 건 다 폐쇄가 된 상태고, 그리고 또 범국가적으로 지금 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총리가 말씀을 하시기를 봉쇄령으로 인한 뭐 사회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활동은 조금 정지되는 거는 조금 원치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봉쇄령 같은 경우는 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 5페이지 그림 7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발발 얘기만 나오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뭐 부양책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든지 하면은 주식시장이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초기에 VN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4월 당시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그림 10번, 1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에 주가에 움직일 수 있는 스윙 팩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회복률이나 뭐 이런 확산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규모나
경제활동 정상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상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규 주문 증가로 인해서 제조업 센티멘트가 견조하게 유지될 거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EU 베트남 FTA가 발효됐죠. 8월 1일부터.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요거에 따라서 교역이나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그 친미국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감안을 하면은 요게 이제 VN 지수의 하방을 조금 방어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리해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은 최근 조정세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확산 초기의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대확산 우려감에 베트남 VN 지수가 조정이 된다면은 요게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이유로는 견고한 제조업 센티멘트 유지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가 있다라는 점에서 베트남 주식시장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대표 ETF나 관심 종목은 13페이지에 있는 표 1번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일본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출 규제 관련한 내용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제철에 대해서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서류를 공시 송달 결정을 했고 2개월 후인 어제 0시 기에서 해당 문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어제 아침 일찍 일본 제철이 항고를 결정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연내 자산 현금화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나 8월 24일이 되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달 내에 양국 간의 입장차는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정치 외교적인 조치나 경제적 조치 그리고 국제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좀 언급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지난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공급처 다변화랑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우회 수출 노력 등으로 사실상 실효적인 효과가 없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널리 명분을 얻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통상마찰의 연장보다는 이제 정치 외교적 사안의 대립이 좀 더 첨예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지난 7월에 일본 수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일본과의 마찰 뉴스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당분간 직접적으로 주식시장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차질을 줄 의도가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재료 수급과 생산에 뚜렷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일부는 국산화하고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역량을 키웠다는 학습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전반보다는 소부장 국산화 관련 종목이 한 차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소부장 1.0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했고 지난 7월 지난달에는 소부장 2.0 계획을 발표하면서 5조 원 이상의 기술 투자와 자체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정부 입장은 소부장 국산화가 일본과는 관계없이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각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 3번 봐주시면 이 소부장 55개사를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상장사 16개와 이 국산화 관련돼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SKC와 솔브레드 홀딩스 등을 포함시킨 시가총액 가중으로 계산한 소부장 강소기업의 지수가 지금 벤치마크 수익률을 2.5배가량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일본과의 마찰 가능성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점에서 본다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뷰 내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자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제 어떤 테슬라에 대한 주가 재평가 그리고 이제 전통 자동차 제조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간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서 내년에 사업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은 이 밸류에이션을 좀 되돌릴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의 판매가 양호한 케이스의 이제 클린 모빌리티로의 사업 전환도 좀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연기관 신차 효과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도입된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시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고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는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요. 지금 친환경차는 대당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연기관차 한 대가 전기차 한 대로 바뀌었을 때 이제 장기 포텐셜이라는 게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는 회사는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이제 ROE 하락 사이클이 이제 멈췄고요. 이제 ROE가 상승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주력 RB 신차가 앞으로 이제 카니발 스포티지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내년까지 신차 효과를 낼 거기 때문에 기업 내재 가치 개선,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동화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외에서 좀 볼만한 회사들은 한원 시스템하고 S&T 모티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비스하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계속 추천합니다만은 주가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상당히 언더를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완성차가 조금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완성차보다는 좀 덜 빠졌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의 비교보다는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주가는 훨씬 좋은데 그 이유가 지금 이런 모비스라든가 한원 시스템 같은 회사들은 내연기관에서 감소하는 부분을 이제 전동화 사업이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냥 바로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스윙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전동화 사업 비중 올라가면 내년 후년 가면은 이제 전기차 매출액이 커버하는 폭이 좀 더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SK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18만 5천 원에서 21만 5천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그 영업이익 관련해서 올해랑 내년에 한 10% 가까이 좀 올린 데 기인을 합니다.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는 이유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 최근에 이제 괜찮지만 SK머티리얼즈는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 국산화 관련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SK머티리얼즈는 생산하는 소재 특성상 그 수혜 정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뭐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괜찮았고요. 상반기에 글로벌 메모리 출하량이 2019년 하반기 대비해서 D램이 한 7% 그리고 낸드가 한 9%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의 그 소재 출하량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1분기, 2분기에 실제로 소모한 재료보다 이런 소재를 좀 많이 더 땡겨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달 정도에 불화수소 국산화 시작했다 SK머티리얼즈가 이런 뉴스 때문에도 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뭐 이런 추세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하이닉스 기준으로 3분기에 디램 출하량이 한 1% 정도 감소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디램 출하량이 잘 해봐야 한 플랫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하반기에는 좀 둔화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출하량도 여기에 같이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WF6라든지 뭐 NF3 이런 범용 반도체 소재 사용량은 증가세가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을 한번 쳐보시죠. 월봉도 한번 쳐보시고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뷰가 머티리얼스하고 비슷하신지 좀 말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소부장 자료 있었는데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 같은 것들이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소재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소재 업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실적 측면에서는 SK머티리얼즈랑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소재 업체들 실적이 괜찮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소재를 실제 사용량보다 더 과도하게 축적해놓은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재고가 최근에 일부 업체들 기준으로 좀 많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재료 수요량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뭐 그 투자 전략에서도 발표를 하셨듯이 소부장 관련된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수요는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뭐 불화수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포토레지스트는 국내에서 이제 전혀 이제 생산을 원래 못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불화수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SK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SK머티리얼즈는 주력 제품이 이제 NF3랑 WF6인데 이거는 이미 뭐 국산화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회사가 국내 소요량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서 뭐 따로 이제 뭐 국산화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어드밴티지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선 ENT 발표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폐기물 회사고요. 좀 회사 설명을 좀 드리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그 다음에 매립 사업, 자동차 재활용 사업 요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뭐 있던 거를 부실 수도 있고 뭐 땅을 파거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뭐 부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매출이 한 4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사업은 이제 그런 폐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도저히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소각을 하진 않고 매립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 매립 사업이 한 25%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재활용 쪽은 자동차 이제 폐차를 하면 자동차가 이제 부품으로도 일부 이제 쓸 수 있고 나머지 고철은 이제 스크랩화 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폐기물 업체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이게 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이 10%대 후반이 나오고 매립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잘 버는 사업이고 이제 결국 포인트는 지금 있는 플레이어들은 상당히 좀 진입장벽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민원 발생 때문에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거의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선 ENT는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게 최근에 매립지를 2가지를 이제 확보를 했고, 2023년에도 또 가동할 이제 골든에코라는 이제 회사 지분을 좀 샀고요. 그래서 타사 대비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 성장성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IS 동서가 이 회사를 이제 33%를 가지고 있어서 IS 동서 주가가 이제 같이 가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뭐 코엔텍이나 뭐 인선 ENT 요 2개 자회사가 있어요. IS 동서가. 근데 코엔텍은 매립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찼고, 인선 ENT는 이제부터 좀 채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올해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되는데, 내년도 추정치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Q성장을 제가 3% 정도 받고, P성장도 한 3% 정도 보거든요. 폐기물 쪽을. 근데 단가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때 P가 더 올라와 준다면 실제로 좀 더 성장률은 좋게 보실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 처리하는 부분이 보면은 좀 점유율이라든지 처리 대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을 좀 뭐 몇 년 전부터 기대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이제 딜링하는 대수 자체가 인선 ENT가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뭐 해외 쪽으로 나갈 때 뭐 예컨대 차를 이제 가져오면 뭐 A급 차들은 그냥 나가는 차들도 있고, 뭐 부품을 뜯어서 이제 나가는 쪽이 있는데, 사실 전방 산업 쪽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최근 좀 정체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투자한 것도 이제 지금 BEP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크게 좋아질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뭐 추정치에는 보수적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땅에 묻는 거잖아요. 이게 환경 측면에서 분지가 돼서 기업 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매립지를 좀 확보했다고 하지만 아주 길게 장기 측면에서 보면은 매립지는 또 찰 거 아닙니까? 그럼 매립지를 또 구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지. 예. 그게 이게 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이나 소각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특히 소각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나 이런 게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사실 매립지 자체를 지금 더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비즈니스인 거죠. 근데 이미 들어와 있고 매립지가 확보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고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매립지가 나중에 뭐 환경에 대해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매립 전에 중간 처리를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립하기 전까지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다른 업체 대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ESG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폐기물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시총 55조짜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PER이 한 3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뭐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높게 주고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지피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부동산 세법에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다 통과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를 6% 상향시킨 것도 통과됐고요. 국회에. 그리고 양도세율도 1년은 70%, 2년 내에 팔면은 60%도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도 2주택자는 8%를 부과하는 거고 3주택 이상은 12% 부과하는 걸로 원안은 일단 통과됐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주택 대책 방안을 냈습니다. 전체의 규모는 정부에서 이제 26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 26만 2천호 중에 11만 7천호 정도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1번에 보시면은 태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공급은 좀 자유로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국회 정치인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데는 사실상 DMC 쪽은 공공주택 47%인데 또 공공주택을 짓느냐. 그리고 또 과천에는 서울 공급 늘린다 하는데 맨날 과천을 얘기하냐고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 순활하게 26만 호가 되는 거는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더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고밀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거주용은 35층밖에 못 짓는데 인센티브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에 임대 공급을 50% 늘리면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그걸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도시 규제 완화라든지 정비 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자체를 공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 되면은 17년, 18년, 19년 고강도 규제를 썼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했던 서울 지역 자체는 사실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의 우리 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건설업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책 물론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된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숫자들보다는 이제 적은 수준으로 이제 분양이나 공급될 거라는 것들 있지만 그거 외에 이제 3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SOC라던가 이번에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건설 업종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의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업종 내에서 최선 위주로 대림 산업과 IS 동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26만 호 중에 11만 7천 호 정도만 원활하게 진행될 거로 보는 이유는 그 공공주택 비율이 좀 많이 끼어 있어서 이렇게 본 건가요? 저희가 원래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표 1번에 보시면은 신규 택지 발굴이 3만 3천 호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적률 상하 및 고밀도, 이거는 신도시는 확정이 됐는데, 신도시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 2.4만 호,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신도시 지역에 6만 호를 한다는데 지금 신도시의 자금 집행이 10%도 안 돼 있어서 사전 청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9천 호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걸 갑자기 6만 호로 올려서 저희는 이건 시간 좀 오래 걸린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정비사업이나 도시규제 완화 포함해서 이 두 개는 지금 5만 호 정도 됩니다. 토탈 5만 호 정도가 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제외해서 11만 7천 호로 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1에 13만 2천 호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거는 신규 정부에서 발표했는 신규 13만 2천 호가 신규 공급을 자기들은 택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이제 이 공공 임대 쪽 비중을 높여라라고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강남권이나 일단은 고가 아파트 중심에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적률을 올려준다 해도 그 공공임대주택을 50% 공급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공성 강화. 공공성이 없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인하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푸시를 해도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순차롭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2030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반대한다고 이미 의견을 내버렸어요. 35층 이상 우리는 허가 못한다. 그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면은 생각해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하라고 얘기 있고 지자체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50% 짓는다 하면은 사실상 약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 지역 말고 서울 외곽 지역에 어중간한 재건축은 뭐 진행이 될지는 몰라도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주 많이 올랐는데 좀 그 투자 의견이나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현대건설이라던가 계속 좀 실적 부분에서 계속 원가율 추가 원가 반영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부 대책들이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라던가 뭐 이번 대책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항상 잠재적으로 건설 업종 내에서는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물량 수준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GBC라던가 SOC 그다음에 또 풍력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건설사들한테는 다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비중 높은 거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해외 비중이 10%도 안 되는 대림산업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선 ENT를 보유하고 있는 IS 동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 업종을 뭐 엄청 강하게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해외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국내 쪽 비중이 높은 그래서 국내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설사들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센 같은 경우 이게 인테리어 업체들 보면 이게 이사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아니면 뭐 재건축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좋다 이게 좀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저희는 좀 어떤 쪽으로 좀 포커싱 하고 있나요? 한샘도 지금 뭐 건설 업종 내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부분들이 이제 내수로 돌아오게 됐는데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외 나가는데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면 화장실 2개 고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노후 아파트를 이제 고치는 수요들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값이 대부분 다 뭐 최소 30-40%씩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은 뭐 5억짜리 집에서 5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거랑 10억짜리 집, 15억짜리 집에서 5천만 원 들여 인테리어 하는 그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사 데이터가 이사 거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소득이 이제 내수로 돌고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부분들은 한샘한테는 뭐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좋은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밸류에이션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뭐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 좀 의미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주가 빠졌을 때마다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한샘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하이에노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지난 2주간 미국, 중국, 일본의 주식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는 자료고요. 2주간 보면 그 미국이 1.4%, 중국이 3% 올랐고요. 일본은 4.9%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재확산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똑같은데 미국, 중국 시장은 일단 정부 정책 기대감이나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랐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고 일본은 뭐 앞에서 발표도 있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평균 한 1,000명까지 왔고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부양책 같은 것들이 딱히 안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애플이나 페이스북, 월마트, 홈디포 같은 이런 업체들이 S&P 500 중에 107개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52주 신저가 기록은 1개에 불과했고요. 그 중국에서는 순풍홀디스, 3일중공업, 장성자동차, 용기실리콘 같은 회사들이 65개 기업이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저가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트홀딩스하고 넥슨 같은 이제 모멘텀 있는 회사들, 실적 기대감 있는 회사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37개였고 탑픽스 500 중에 56개가 신저가를 기록해서 신저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신저가 기록한 종목 중에는 동일본 여객철도라든가 일본 항공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앞서서 신고가 기업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자전거 변속기로 잘 알려진 시마노 같은 회사도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저희 추천 종목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저희 추천 종목 10개 중에서 NEC와 케이던스 디자인, 윅스닷컴,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등 총 9개 종목이 시장 대비 초과 상승률을 보였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IT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헨리오브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7% 급등했습니다. 급등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제조업 PMI 호주 발표에 따른 산업 및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 천연가스 재고 감소로 인한 미국산 LNG 수출 회복 기대감, 이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7월 보고서에서 LNG 수출량이 9월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이후 미국 일평균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6개월 만에 전월 대비 증가 전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LNG 수출에 대한 악재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 천연가스 수급이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 리스크가 있어 변동성 장세에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국 추세 전환은 높은 재고 수준을 해소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헨리오브 천연가스 선물 포워드 커브도 여전히 콘텐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ETP 월물 변경시마다 비용 발생 부담이 약 한 4에서 5%씩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다 마치겠습니다.